보자. 반대. 뭐가요? 뭐가요? 결합 엔탈피. 내가 뭘 잘못 썼어요? 결합 엔탈피. 내가 뭘 잘못 썼어요? 아니요? 자, 보자. 수식이 반대로 된 거예요. 보자. 그럴 리가요. 카이스트 답지 뺏긴 건데 그럴 리가요. 때 소송 거세요. 자, 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는 광합성이고 요거는 연소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의미상 경험상 광합성은 무조건 흡열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혹은 연소는 발열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몸 속에서 일어나니까 호흡이지 몸 바깥에서 일어나면 불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불나는 우리는 뜨끈뜨끈 느끼기 때문에 이 연소 반응이 무조건 발열 반응이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광합성은 무조건 흡열인데 그걸 뭐로도 확인해봐라. 연력학적으로도 해봐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아주 대량의 결합 에너지 정보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 결합 에너지에 보면 뭐 CH부터 OH까지 6가지 결합 에너지들이 나와 있거든요. 보이세요? 보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BE라고 돼 있잖아. BE. 보이세요? BE? BE. 이 BE 뭐 줄임말? 바로 본드 에너지. 본드 에너지.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결합 에너지. 아시겠죠? 결합 에너지. 이게 의미상 거기에 있는 본드 엔탈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밀하게는 본드 에너지와 본드 엔탈피는 같은 건 아닙니다. 엔탈피는 엔탈피고요. 여기서 에너지는 일종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하고 엔탈피가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물리량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값은 아주 유사합니다. 차이가 나도 한 3% 정도? 데이터의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로서는 결합 에너지나 결합 엔탈피나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합 엔탈피, 결합 에너지로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는 어디서 어디를 뺀다? 반응물에서 생성물 빼야 돼요. 알겠죠? 반응물에서 생성물, 반응물 생성물이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본드란 말이 있으면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야 돼. 이게 완전 중요해. 알겠죠? 완전 중요해. 방금 이거 여러분 실수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이거 치명적이니까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응 에너지라 돼 있건 반응 엔탈피라 돼 있건 이게 결합 에너지라 돼 있건 결합 엔탈피라 돼 있건 결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응물에서 생성물 빼는 거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쨌건 그러다 치고 여기서 이 광합성 반응에서 누가 반응물이고 누가 생성물이냐는 거지.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물이고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물인 거야. 그럼 이때 반응물들을 분석해. 자, 반응물에는 어떤 화학결합이 있어요? 탄소산소 이중결합이 있죠. 그럼 탄소산소 이중결합이 보시다시피 한 분자 안에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산화탄소가 총 6개의 분자를 관여하니까 여기다가 6을 곱하는 것.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탄소산소 이중결합 결합 에너지가 거기 데이터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바로 799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또 다른 반응물로는 H2O가 있죠.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산소 수소 결합이 있는데 H2 한 분자에 산소 수소 결합이 2개. 그래서 OH 결합이 2개. 됐죠? 그럼 이때 OH 결합 에너지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얼마야? 464. 그런데 그 H2 분자 전체가 6분자 관여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6. 그러면 여기까지가 총 반응의 결합 에너지가 된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 뿌액이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자, 그럼 여기
우리 닉이냐면 바로 얘하고 얘입니다. 자, 말단에 있는 O2는 결합에너지 분자 편해요. 그냥 O2라는 분자 안에는 산소 이중결합이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산소 이중결합 에너지도 495라고 거기 나와 있어. 그죠? 그런 산소가 6분자 관여하니까 6 곱하는 것도 맞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에바죠. 네. 사실 이거 엔탈피 구할 때 이런 거 예로 들라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화학을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좀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눈 크게 뜨고 잘 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눈 크게 뜨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저 분자 구조 안에 탄소 단결합이 있느냐? 탄소 단결합 지금 여기서 한 번 있죠? 둘, 셋, 넷, 다섯. 어떤 식으로건 경우의 수를 다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색깔로 표시하건 뭐 다른 식으로 표시를 하건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탄소 단일결합이 5개. 그리고 이때 결합 에너지가 한 350 나올 건 아마? 350 정도 되죠. 348. 그 다음 탄소 수소 결합 에너지가 있느냐? 탄소 수소 결합 에너지. 그럼 잘 보면 탄소 수소가 여기 하나. 탄소 수소가 여기 하나. 또 탄소 수소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총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봐봐, 벌써 틀렸잖아. 이제 어디 갔어? 그래 봐, 여기 7개. 무슨 말 되겠어요? 이게 뭐냐고. 봐, 이런 게 보고 눈 뜨고 당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이런 문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탄소수소 7개. 그래서 탄소수소 결합력이 413. 자, 그 다음 탄소, 산소. 자, 탄소, 산소 단일결합은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더 어디 갔어? 하나 더. 7. 진짜 이거 봐, 이거. 진짜 이건 내가 볼 때 이건 좀 너무 에바다. 그렇죠? 그래서 탄소, 산소 7개. 그럼 탄소, 산소 결합은 358.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자, 그 다음 OH. OH는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얘는 딱 5개밖에 없네. 그래서 5개. 그래서 OH 결합력이 얼마냐면 OH가 거기에 463. 됐죠? 그래서 얘를 위아래 쭈루루 계산을 해.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돼? 이게 곱하기 나누기 잘 해야 되겠죠? 하면 2722 kJ/몰이 나옵니다. 알겠죠? 진짜로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발열, 흡열 뭐란 얘기예요?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흡열이라는 얘기겠죠? 광합성이 흡열이라는 얘기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결합, 본드 이런 말 나오면 어디서 어디를 빼라고요? 반응물 빼기 생성물. 알겠죠?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나온 김에 뭐로? 엔도라고 합니다. 엔도. 써가 당연히 무슨 어근이에요? 써라고 하는 게 열이란 뜻이고요. 엔도가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어근상 엔도가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진짜로 열이 안으로라는 뜻의 형용사. 알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흡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열은 영어로? 발열은 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엑소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런 학문적인 용어들의 유래는 싹 다 라틴어인가요? 예, 그리스어 아니면 라틴어입니다. 왜냐하면
요런 체계는 다 서양 철학 체계죠. 그럼 서양 철학의 모든 근원은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집대성된 게 라틴어고요. 그래서 만약에 영문학을 전공한다? 무조건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원문으로 읽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영문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함정?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읽으면 공부가 끝이. 예. 왜냐면 서양 학문의 체계의 수준이 얕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서양 문학을 공부하려면요 할 때만.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끝이 안 납니다. 역사만 파도 끝이 안 납니다. 근데 서양 철학 체계는 그렇게 수준이 깊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복잡하게 응용해서 그렇지 그 체계야 유일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양 문화 체계에 대해서 되게 뭐냐면은 좀 이렇게 경외감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 책이 뒤지시면요 존나 이 구립니다. 서양 책이라는 게. 동양 체계를 공부를 하면 느낍니다. 와, 사람들은 이렇게 찐따야? 진짜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동양 체계를 공부하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다 얘기 드리긴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생물학과나 의대에 합격했다 라고 하면 추천드리는 과목은 라틴어 강좌입니다. 라틴어. 그럼 라틴어 배울 수 있나요? 당연히 사교육기관에서 라틴어 가르쳐 주는 데는 없습니다. 공교육기관에서만 라틴어 강좌가 있는데 어디? 굉장히 큰 대학교의 어학연구소, 아주 큰 대학교 있잖아요. 유니버시티급의 큰 대학에 부설 어학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외국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어학연구소에 아주 드물게 라틴어 강좌가 열립니다. 당연히 수업은 재밌겠습니까? 엄청 졸립니까? 엄청 졸리겠지만 그 라틴어 강좌를 들어놓으면 의대 공부와 생물학 공부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의학과 생물학의 수없이 긴 전문 용어들 있죠. 다 그 어근이 전부 다 라틴어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라틴어에서 옵니다. 사실은 뜻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기 전에 라틴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 모르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의대에 합격했거나 생물학과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 라틴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아빠가 의사일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모님이 의사일 경우 의대 공부할 때 정보 때문에 죽을 뻔한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폐소생을 해야 되겠다. 그럼 만약에 아는 지인이 의대 합격했다. 그럼 라틴어 강좌를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물 관련 학과를 진학한다고 해도 라틴어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마치 이건 뭐랑 같은 거? 뭐 조선왕조 실력을 연구해야 돼. 근데 한자를 하나도 몰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 한자가 능수능란해. 그럼 조선왕조 실력 보기가 어떻겠어요? 편할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외국어 체계는 라틴어다. 그래서 하버드가 아니지. 허버드에서 만약에 내가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장에 무슨 글씨로 쓰여 있게?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하버드 졸업장엔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몰라? 그래서 하버드 졸업생 대표 학생 있잖아요. 하버드 대표 학생이 이렇게 왜 졸업식 하면은 뭐 교수도 한마디 뭐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학생 대표 연설을 라틴어로 합니다. 몰랐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버드 정도 되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할 정도면 라틴어가 기본 쓰고 읽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교육, 유럽이나 미국에서 공교육을 받으면 중고등학교 때 무슨 시간이 무조건 있다? 라틴어 시간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라틴어는 요즘 쓰는 언어예요, 안 쓰는 언어예요? 아무도 안 쓰죠. 사실 라틴어 계열의 언어, 라틴어가 뿌리가 돼서 지금 자리 잡은 언어가 뭐예요? 영어. 그게 이탈리아어잖아요. 라틴계라는 게 로마 제국 시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라틴어가 그게 지금 현대로 변형된 게 이탈리아어거든요. 그러면 하버드 대학생들이 라틴어로 뭐냐면은 졸업생 축사를 발표하는 게 뭐 친이탈리아파라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고문서를 연구하기 위해 한자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자 과목 있죠. 고등학교 때도 한자 과목 있죠. 이걸 연구하는 건 우리 모두가 친중파라서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한자를 공부하는 건 우리가 친중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서양 애들이 라틴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문서, 우리의 고 개념들은 다 뭐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한자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우리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해야 한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함정, 한자를 만든 거예요. 한자를 만든 거예요. 안 하려고. 한자는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변형시킨 거. 바로 한자의 원형 글자가 뭐예요? 상용. 한자의 원형 글자, 상형 문자가 알파벳의 원형이에요. 즉, 그 이집트 상형 문자 있죠? 그게 알파벳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의 모든 문명은 거의 이집트와 그리스 문명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그 그리스 문자가 합쳐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한자라고 하는 글자 원형은 갑골문이라고 해요. 갑골문. 갑골문을 만든 나라 사람 국적 은나라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은나라? 나라 이름이 은이에요. 은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민족 구성 동이족입니다. 우리와 같은 동이족입니다. 은나라는 쉽게 아주 과장해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물론 은나라 사람들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진 않겠죠. 은나라 사람한테 What's your national? 이렇게 하면은 I'm from 은 이렇게 얘기하겠지 뭐 I'm from 이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한국이 어딘지도 몰라. 하지만 그 사람들의 유전자 구조와 문화는 그걸 계승하고 있는 게 우리라고요. 그걸 뭐로 확인해요? 왜 은나라 사람은 우리 민족이에요? 바로 똑같은 걸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걸 먹는다니? 바로 국의 밥, 나물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동이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나단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조나단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왜죠? 밥에 국에 나물 먹잖아요. 그리고 한국어를 쓰죠. 그게 한국인을 규정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한국인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밥에 국에 나물에 김치를 먹고 한국어를 쓰면 그건 내가 한국인인 거예요. 그걸 고 문화를 분석을 하면 국에 밥에 나물 먹는 사람이 은나라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국에 밥에 나물 먹었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 공자가 국에 밥에 나물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중국 사람들을 무슨 족이라고 해요? 한족이라고 하죠. 한족은 국에 밥에 나물을 먹나요? 한족은 뭐 먹어요? 빵 먹습니다. 한족은 빵 먹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문화적 코드를 갖고 있는 게 한족이에요. 한족과 동이족은 그래서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대결해 왔습니다. 중원 전체의 권력을 동이족이 잡았다가 한족이 잡았다가 동이족이 잡았다가 한족이 잡았다가 알겠어요? 지금은 중원을 한족이 먹고 있죠. 근데 점점 이 동이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죠. 우리나라요. 그게 뭐로 드러나요? K-웨이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자의 원류는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족들이 가져다가 조금 예쁘게 만든 게 한자라고요. 그런 그 한자를 현재 한족들은 똑같이 씁니까? 더 변형해 버렸습니까? 더 변형해서 지금 중국에서 쓰는 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한자는 우리 겁니까? 우리 게 아닙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알겠어요? 혹은 우리가 한자 공부하는 건 친중이라서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멍청한 얘기일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학생들이 라틴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에서 한자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고 정의로는 주장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한자 폐지하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병신. 마치 저기 영문 문화권에서 라틴어를 없애자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휘는 적을수록 편해요. 어휘는 많을수록 편해요. 배울 때 힘들지 배우고 나면 생각이 풍부해집니다. 어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어근 공부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묘한 건 이렇게 어근으로 말을 만드는 게 라틴어와 한자가 구성이 또 한자들도 어근이 있죠. 왜? 그 안에 부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만들어진 영문화권의 언어가 영원히 지속되듯 어근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부수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한자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한자를 우리 걸로 편입해서 우리 거로 발전을 시켜야 해요. 뭐면 알겠죠? 그러면 그 한자가 되면 좋은 점 뭐예요? 한자가 되면 좋은 점. 일어가 바로 되죠. 자, 21세기에 일본어가 쉽게 된다. 좋은 능력이에요? 안 좋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유럽, 미국 애들 일본어 배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존나 어려워요. 걔들은 머리 쥐어 뜯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일어를 배우는 건 굉장히 편합니다. 왜? 어순도 같죠? 그다음에 한자를 쓰죠. 그리고 여러분 EU라고 알아요? EU? 유럽연합이요. 유럽연합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 경제 규모가 있겠죠.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뭐 캐나다, 한 그 아메리카 지역의 경제권이 있잖아요. 얘네들보다 더 큰 경제권이 있어요. 바로 한중일이에요. 한중일 세 개만 합치잖아요. 얘네들보다 더 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중일이 협력만 하면 한중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협력하기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을 유럽인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럽 세력은 통합되지 못하도록 분탕질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그러니까 이런 거를 승화시켜서 일본도 사과할 건 사과하고 중국도 수구릴 건 수구리고 알겠죠? 한중일 연합체의 거대한 경쟁이 만나. 이걸 사실은 숫자만 분석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숫자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죠. 미국 질이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침투해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만 가르쳐요? 협중만 가르치는 거예요. 뭐 짱깨, 뭐 쪽발이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알고 지식인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오케이. 그 다음. 자, 지금 자, 어제 흡열되었어. 그런데 아까 우리 그 뭐냐면 준영스께서 이거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랑 헷갈린 거냐면 요거랑 헷갈린 겁니다. 자, 얘가 반응했죠.
그런데 이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델타 H라고 쓰고 짜잔 짜잔 요렇게 쓰는 녀석들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은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되느냐? 모든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야 됩니다. 이때는 빼주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아마 준영이가 이거랑 헷갈렸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표기 방법도 매우 다르죠. 여기는 반드시 본드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라 하건 엔탈피라 하건 본드라는 말이 있을 때는 반응물의 생성물을 빼는 건데 이때 얘 뭐냐?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입니다. 이때는 어떤 말이 핵심이냐면 생성이 핵심입니다. 생성으로 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정보가 나와 있을 때는 F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생성을 포메이션이라 해서 F로 줄여 쓰는데 이 F라고 표기돼 있을 때는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이거 많이 배웠었거든요. 많이 배운 순간에 빼고 이러면은 대학을 못 가죠. 큰일 납니다. 알겠죠? 큰일납니다. 하여튼 오케이. 되죠? 자, 쓰시고. 포도당에 불이 붙고 꿀에 불이 붙고 등등등 해서 잠깐 생각이 나는 얘기인데 여기 줄게요. 뜯어주네. 네 번째, 뭐 관련해서 살짝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봉건시대 네. 봉건시대 우리 한반도 봉건시대가 있었나요? 한반도 지역에는 시대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에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봉건시대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 땅은 무조건 어떤 정치체제를 취했죠? 중앙 집권체제. 완벽히 권력을 제어하던 정치적으로 상당히 계속 한반도 땅은 취해왔습니다. 그러려면 중앙 집권체제가 되려면 무엇이 확보되어야 됩니까? 바로 테크놀로지요. 테크놀로지. 바로 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요. 즉 집권자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그게 기반된 사회에서만 집권이 가능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편한 거 그냥 넘어가요. 불편한 거 매우 싫어. 불편한 거 매우 싫어하죠.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안 되는 거 그냥 넘어가요.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가 빨리 돼. 그러니까 한국에서 봉건제도를 취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후진 지역, 대표적으로 니뽕, 그 다음 유럽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발전되지 못하다 보니 중앙 집권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엠퍼러라는 애가 그 저기 지역마다 저 한 주먹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거 왜 그 좀 뭐 이렇게 우리말로 호족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 뭐 근데 그 뭐 그냥 조폭 두목이지. 그 조폭 두목한테 이렇게 나와바리를 떼주고 하겠어요? 나와바리 나 떼주고 자 세금 받쳐. 그런 제도를 뭐라고? 봉건제도라고 하죠. 하는 말로. 그래서 사실은 유럽이나 일본에서만 봉건제도가 유지됐던 거지 봉건제도라고 하는 게 인류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래서
봉건 제도를 거치지 않은 우리야말로 정치적으로 훨씬 앞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안 해주죠. 그리고 뭐 조선시대가 봉건시대 사회니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유럽의 봉건 시대 때 그 지방의 영주들, 영주를 영어로 뭐라고? 영주를 그 지역의 왕을 그걸 로드라고 합니다. 로드. 이게 우리말로 영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이름 부르기 나름인데 킹이 최고면 밑에가 로드인 거예요. 알겠어요? 로드. 근데 맨 윗대가리를 엠퍼러라고 하면 그 밑이 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기 나름이에요. 엠퍼러가 대장이면 킹 이런 거 있는 거고 킹이 있으면 밑에 로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로드들이 운영하던 그 나와바리를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로드들이 왕한테 불화받아서 운영하던 그 나와바리를 전문용어로 장원이라고 하죠. 뭐 영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자, 영지는 뭐냐면 정치적인 용어고요. 장원은 경제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영지를 불하받고 운영되는 그 경제 나와바리를 장원이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중세시대 장원에서 1급 보안시설 어디게요? 자, 보안시설이라는 얘기는 누가 경비를 쓴다? 군인. 군인이 경비를 쓰는 경제에서 1급 보안시설. 이것도 좆되는 거예요. 다막 상상 못하더라고 이걸. 정답! 정답! 지금부터 할 얘기는 밀가루 폭탄입니다. 네, 밀가루 폭탄입니다. 이가지로 많이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장원에서 종종 방앗간 폭파 사건이 방앗간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상남시장 여기도 아니 상남시장 여기 반송 여기도 방앗간 몇 군데 있죠. 거기 이런 생각 안 해봤죠. 물론 요즘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이게 원리적으로 방앗간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자, 왜냐? 밀가루를 먹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반드시 빻아야 됩니다. 쌀을 먹기 위해 아니죠. 왜? 그냥 째로 먹어도 되는. 그럼 밀도 째로 먹으면 안 돼? 너무 거칠잖아요. 왜 거칠어요? 맛이 없나? 쌀은 이렇게 가 있습니다. 탈곡이라는 걸 하죠. 그럼 탈곡 하면 이 알맹이가 쏙 이렇게 먹으면 돼요. 밀을 어떻게 돼요? 껍데기, 과육, 이 하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한꺼번에 벗긴다고 해서 밥을 한다고 해서 그 식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대로 거칠거칠 해갖고 이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만년 전 유럽 얘를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갈아요. 갈아서 가루가 돼버리면
과육과 껍데기 그런 상태로 죽을 끓여 먹었어요. 갈아가지고 그냥 물을 넣어서 끓여가지고 먹었어요. 그게 요즘 남아있는 오트밀 죽이에요. 오트밀로 죽으로 만들어서 먹거든요. 요즘도 북미 지역이나 유럽 사람들 먹는데 그게 10년 전부터 방법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오트밀은 맛이 좋다 나쁘다? Shut the fuck이에요. 살라고 먹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살라고 먹는 거지. 그래서 밀이라고 하는 건 안 좋은 녀석이에요. 8년 전부터 중국으로부터 이 테크닉이 만들어졌어요. 뭐? 바로 밀가루를 물을 부어 반죽해 놓은 다음에 미생물에 발효를 시키면 그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나면서 부어놓은 빵이라는 향기 좋아요 안 좋아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향기를 만들어내요. 미생물들이 그런 향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밀에서는 그런 향기가 나요? 안 나. 그런데 그걸 대략 한 8,0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 지역에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걸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게 유럽 시작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빵이 인류가 먹기 그리고 오래 그래서 그 빵 같은 경우 유럽은 언제 처음 전달이 됐냐면 됐냐면 제국 때. 즉 로마 제국 때만 유럽에서 빵을 먹는 유럽 최고 귀족들만 빵을 먹을 수 있었어요. 로마 시대 말기쯤 돼야 서민들도 화덕에서 빵을 구워 먹었었다고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놓으면 공기 중에서 발효가 된다는 사실도 그때는 최첨단 기술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유럽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빵을 만들어 먹는데 아무래도 밀가루를 가져다가 갈아서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건 쉬운 일이겠어요? 힘든 일이겠어요? 힘들기 때문에 사실 밀가루는 그 경제 공동체 안에서 공동 구매하여 공동 관리해서 공동적으로 밀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장원에서 이라고 시설이 대규모 엄청 커요. 그리고 거기에 뭐도 달려 뭐도 이렇게 풍차 이렇게 풍차도 달려 있단 말이죠. 여기에 돌진한 사람 이름이 돈키호테 알겠죠? 돈키호테가 여기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러면 이때 이게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고요. 그럼 사람이 손 정도 될 정도. 엄청나게 큰 건물이에요.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돌아가는 힘으로 여기 밀가루를 빻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밀가루를 빻기 위해서는 여기 풍차가 돌아가는 힘을 밀가루로 빻게 되는 기계 장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풍차 안에는 무슨 장치가 많겠어? 바로 동력원을 변환시킬 수 있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금속 기어가 많겠지. 이렇게 금속 기어들이. 그래서 얘가 회전을 하면 첫 번째 요렇게 돌아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게 하는 거 요렇게 맞물려서 요렇게 돌아가게 해가지고는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가면 여기에 절구를 넣고 밀가루를 넣고 이게 빠빠빠 빠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풍차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금속 기어들이 있어요. 이게 규모가 엄청 크죠. 엄청 크면 금이 강력한 힘으로 물리게 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마찰이요. 마찰을 통한 스파크. 그런데 밀가루잖아요. 그러면 밀가루는 밀가루는 촉촉해요, 건조해요. 건조하죠. 조금 하는 것도 아니고 몇 톤씩 빻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몇 톤 밀가루를 막 빻으면 밀가루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떠다니면 누구랑 잘 섞이겠어요? 누구랑? 공기랑 잘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랑 잘 섞여 있으면 뭐가 잘 되겠어요? 순간에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면 공기 중에 밀가루를 이렇게 해서 찌걱찌걱가 번쩍하면 어떻게 되나? 토가 돼서 다 날아가고 있는 사람 시신도 못 찾아. 다 조각조각 다 끝장나요. 웬만한 군사용 폭약이 터지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뭐냐면 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방앗간 하나 없어져 버리면 방앗간 새로 지을 때까지 여기 사는 쫄쫄 굶어 이 장원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앗간은 엄청나게 관리가 중요하고 이 금속 기어마다 뭘 하겠어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말라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방앗간 시설이 된다. 그래서 아까 불이 붙냐 안 붙냐 이런 말들을 막 하잖아요. 이런 식의 탄소물들은 기본적으로 불이 굉장히 잘 붙는 물질들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상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해볼 수 어떻게 하시냐면요. 마트 가서 한 봉지를 사요. 그런 다음에 이런 공간에 들어가서 밀가루를 탈탈 털어요. 탈탈 털어요. 그러니까 뽀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불 탁 터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초토. 왜냐하면 연소 반응이 한꺼번에 재빨리 진행되겠죠. 연소 반응이 한꺼번에 재빨리 진행되는 반응은 무슨 반응? 그걸 폭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됩니다. 진짜 됩니다. 그러니까 해보란 얘기입니까? 하지 말고. 큰일 납니다. 알겠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 논리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냐면 광산 폭발 사고. 요거도 많이 벌어지는 거 알아요? 자, 광산에서 주로 뭘 캘 때? 석탄이요. 석탄을 캐기 위해서 금속 드릴 같은 걸로 막 뚫잖아요. 그럼 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석탄 분모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석탄 분모가 된 상태에서 금속 드릴로 뚫다가 돌을 때려버리면 번쩍하면서 번쩍 스파크 나오겠죠. 그러면 거의 초토화돼요. 전멸이에요, 전멸.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연소 반응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되면 그냥 연소가 되는 게 아니라 폭발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폭탄을 얘기해요. 그게 영화에 나오죠. 어디? 바로 마션이요. 마션 알아요? 네. 아, 이게 T인가 S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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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인가? 하여튼 그래. 하여튼 이 마션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재밌잖아요. 이 마션에 밀가루 폭탄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무슨 전진가 뭐 수소인가 공급장치만 엄청 그건 이제 뭐냐면 그 우주선 연료로 쓰는 물질 중에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 녀석을 잘못 만들어서 거고요. 밀가루 폭탄은 후반부에 나와요. 아, 그 분리 정답. 정답. 우선 분리. 정답. 뭐냐? 자, 드디어 영화의 마크 와트니를 구하러 동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큰 모선을 타고 여기 이제 마르스에서 마르스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마크 와트는 여기서 탈출선을 타고 이야 해서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야 하고서 와가지고 탈출선이 이제 이 뭐냐면은 화성 외계까지 이렇게 온 거지. 마크 와트니가 이제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주선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연료가 부족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이 극지도 못하고 여기서 우주 유영하고 있는 마크 와터니를 보면서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선장이
중대 결심을 합니다. 그래도 하다가 이 우주선에 타고 있었던 여러 크루들에게 선장님이 국적이 내가 독일인으로 내가 기억해요. 독일인 케미스트가 있었어요. 케미스트리야. 사람한테 선장 폭탄 만들어 오세요 라고 지시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주선에는 폭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스타워즈도 아니고.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 폭탄이 있으면.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과학자가 네 하고 갑니다. 만들어 옵니다. 폭탄을 만들어 옵니다. 어떻게 만들죠? 자, 우주선에 폭탄은 없겠지만 뭐는 많이 있겠습니까? 밀가루보다도 바로 정답! 슈거요. 슈거. 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슈거 정도는 있겠죠. 그래서 슈거를 요만한 캔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 아, 흔들어요? 여기에 산소를 넣습니다. 근데 산소 상태 액체 산소입니다. 액체 산소가 있나요?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액체 산소가 있어야 사람도 숨쉬고 우주선도 연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은 기본적으로 액체 산소가 많습니다. 그럼 잘 봐요. 액체 산소는 산소가 저밀도로 있는 거예요? 산소가 고밀도로 있는 거예요? 무각지한 고밀도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산소와 설탕에 요런 식의 연소 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 산소가 고밀도가 되면 연소가 폭발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에 타이머를 세팅합니다. 띡띡해서 스위치 하면 여기서 스파크가 나타나겠죠. 그건 폭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연소가 천천히 되는 연소인 거지 각 핵물질의 농도가 고농도일 때 연소 반응은 그게 바로 폭발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요 놈을 우주선에 한 다음에 우주선에서 딱히 당장 필요 없는 부분을 폭탄을 띄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량 보전에 의해서 얘가 반대로 움직이겠죠? 무슨 말? 쪽으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해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나는 화학자인지라 이 부분에서 아주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소 반응을 가지고 이렇게 연료전지도 만들지만 여러 가지 반응으로 이렇게 응용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마션에 있었던 그 첫 번째가 이제 방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설탕 폭탄 얘기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알아둘 건 하이드라진 연소예요. 하이드라진이 뭐죠? 하이드라진이 뭐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켓 연료입니다. 사실은 곧 어떤 로켓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핵추진 로켓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사실은 핵연료가 뭐냐면은 에너지 스케일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사실 로켓 핵추진으로 가는 게 맞지만 아직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위험해서요. 만약에 로켓 쐈는데 뭐 올라가서 터지고 이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직 핵추진은 시도는 안 하지만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핵추진으로 가기 전에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켓 연료가 바로 하이드라진입니다. 자, 그럼 하이드라진은 누구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N2H4입니다. 하이드라진입니다.
이게 어디에 등장하느냐? 어디에 등장하느냐? 마크 와트니가 마션에서 감자 농사 전에, 즉 감자 농사 전에 뭐 잘못 터져 그 뭐냐면 마크 와트니가 뽀글이 머리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등장하는 얘가 이겁니다. 얘 누구 시킵니다. 산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질까요? 뭐가 만들어질까요? 뭐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봐. 이거 하고요. 이게 만들어집니다. 질량 보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더 중요한 건 상태. 얘 액체입니다. 액체 상태와 액체 상태가 반응시키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뭐로 변하는 거죠? 기체로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체는 바로 고체에 비해 그 부피가 어떻게 되죠? 부피가 1000에서 10,000배 정도입니다. 그러한 반응이 됐을 때 추진력이 아주 커지죠. 액체 상태에 가져다가 기체가 되게 만들면 부피 변화가 크기 때문에 힘차게 로켓을 밀어줄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이드라진의 또 하나의 장점, 왜 이 녀석 학자들이 로켓 연료로 사냐? 얘는 당 연소열이 지금 중에는 즉 가볍게 실어도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선택된 게 바로 나입니다. 막 또 로켓에서 이걸 뽑아가지고 연소 반응시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마크 와트니는 화학자가 아니라 생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화학 반응이 엄청나게 반응 속도가 빨라서 폭발적일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양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좀 원래 규정 양보다 많이 때려 넣다 보니까 뻥 터져가지고는 막 폭탄몰이 되고 막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수증기를 모아 물로 만들고 감자 농사 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요걸 얻으려고 이걸 연소시킨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영화도 더 재밌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오케이. 자, 또 하나 내가 풀어보기를 추천하는 문제 16페이지 12번 16페이지 12번 12번 여러분 학교 문제 나와요? 16 찾았어요? 자, 그게 2년 문제거든요. 얘 학교 기출 문제로 나왔네. 요거 해보세요. 여기 학교 선생님 교재 나와 있죠. 여기 해설지가 있으니까 요대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1년에서 또 하나 게 20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20페이지 20페이지 거기 3번이라고 돼 있고 2020년 기출 20페이지 20년 거기 유자관 나오죠. 유자관 유자관에다가 뭐 NaF 뭐 순수한 물 막 때려붓고 있잖아요. 그거 요거 전기분해 문제거든요. 전기분해 문제인데 묘하게도 그 용액의 총괄성이랑 엮은 좀 희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도 풀어보기를 뭐냐면 추천드립니다. 요건 아직 학교 수업 자료에 안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교사들이 이 문제의 존재는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것도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됐다. 자, 요 전기화학 다음에 뭐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작년에는 전기화학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산화원은 적정을 했거든요. 산화원이죠. 산화원은 전기화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변동 없으면 산화원은 시작해 보는 적정이 할 게 좀 많거든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주말에 오시고요. 나는 여러분 시간표 어떻게 될지 고민을 좀 해볼게. 예, 어떻게 될지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건데 내가 오늘 저기 시간표 다 얻어가서 이렇게 조합을 좀 해보려고요. 뭐 저기 토요일이 좋다. 토요일 좋다. 토요일이 좋다. 토요일이 더 좋긴 좋구나. 섬소년은요? 토요일 좋긴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C 마이너스. 와, 집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